자, 교재 212페이지 보시고요. 212페이지를 보시고 이제 9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채권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권의 소멸. 앞으로 민법 공부를 하실 때 이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그 앞에 숨어 있는 말이 있어요. 유효하게 채권이 발생해가지고 존재했는데 지금은 소멸됐다. 지금은 소멸되었다. 해서 만약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라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유효하게 발생하지 않죠. 그랬을 때는 채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말을 아예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자, 매매 계약이 일단 성립했습니다. 매매 계약이 성립을 했고요. 근데 성립된 계약이 크게 유효인 경우가 있고 무효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효인 경우라면 처음부터 매매대금 채권 같은 것들이 아예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 채권의 소멸 등의 문제는 처음부터 나오지 않고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문제가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을 때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죠. 가령 방금 봤던 이 사례에서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이었을 경우라면 매도인 갑은 을에게 우리 연습했지만 매매 계약에 기해서 매매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나누어집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을이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갑한테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정상적으로 지급했을 때는 을이 갑한테 원래 지급해야 될 매매대금이 뭐 가령 50인데 을이 갑한테 50을 다 지급하게 되면요, 갑을에 대한 이 매매대금 채권이 변제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이게 바로 변제에 의한 소멸이라고 부르는 거고, 채권 총론 파트에 있는 이 212페이지 요 챕터 2장 이후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을이 갑한테 정당한 이유도 없이 마땅히 지급해야 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과거에 설명했던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거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물었을 경우에는 성립된 매매 계약이 유효했을 때 나온다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처음부터 매매 계약이 무효였을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불이행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다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재 226페이지 가보시겠습니다. 가시면 제2절이라고 해가지고 상계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상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고 있어야지 또 민총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요. 갑도 을한테 빌려준 돈이 있어가지고 갑도 을한테 100만 원만큼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을도 갑한테 빌려준 돈이 있어가지고요, 100만 원만큼 채권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갑과 을이 그 옛날 영화 중에 덤앤더머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덤앤더머 해서 이제 그 조금 이제 영화니까요, 바보들끼리 이제 되게 친한 그런 영화가 있는데, 요때 이제 갑이 을한테 100만 원 줘라고 했어요. 100만 원 줘 해서 을이 갑한테 입금을 했습니다. 다시 또 을이 갑한테 100만 원 줘 하니까 또 갑이 그 돈 그대로 또 을한테 입금을 하게 되면, 그죠? 은행이 이제 그 계좌 이체 스스로 챙기는 거 말고는 갑과 을이 되게 좀 멍청한 짓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거예요. 나도 니한테 100만 원만큼 받을 채권이 있고 너도 나한테 채권이 있으니까 우리 둘 사이에서 퉁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상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가 이렇게 갑이 을한테 100만 원 채권이 있고 을도 갑한테 100만 원만큼 채권이 있어가지고요. 요걸 이제 민법 책에 보게 되면 양채권이 존재한다. 여기 있는 양이라고 하는 말은 양쪽 모두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알겠죠. 요 경우는 나머지 요건만 구비하게 되면 갑이나 을이 퉁치자, 상계하자라고 하게 되면 대등액이니까 100만 원이고 100만 원만큼 소멸되고 소멸된다. 만약에 이제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이 100이고 을 갑에 대한 채권이 80이었을 경우에는 80은 다 없어지고 100만 원이 다가 아니고 80을 까고 나머지 20이 남는다까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결국 상계를 하게 되면 대등액의 한도에서 양채권의 소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제, 돈 갚는 거 말고도 퉁치자라고 하는 이 상계라고 하는 것도 채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까지 한번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를 가보시면요. 되게 소멸 사유가 많은데 몇 가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대물변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갑이 가령 을한테 또 100만 원만큼 빌려준 돈이 있어가지고 채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시다. 한편 을 같은 경우가 X라고 하는 노트북을 한 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소유 중이란 뜻입니다. 자, 이때 갑 같은 경우가 이 노트북을 100만 원에 사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 또 더맨 더머인 경우라면 어떻게 하냐면 1단계 을이 X 노트북을 100만 원에 갑에게 매도합니다. 팝니다. 그 2단계 갑이 을에게 1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그죠? 3단계 그 100만 원을 다시 또 을이 다시 갑에게 100만 원을 변제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다는 느낌이 드시죠? 이렇게 물론 뭐 한다고 해서 민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되죠. 을이 갑한테 갑아 내가 니한테 원래 갚아야 될 것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현금인데 현금 말고 대신 물건을 니한테 줌으로써 변제한 걸로 하지 않을래? 하면 갑 같은 경우도 이 노트북을 처음부터 100만 원에 살 생각이 있었을 경우라면 뭐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갑이 알겠다라고 했을 때 을이 갑한테 노트북을 인도하게 되면 을이 갑한테 100만 원 갚은 걸로 봐버리는 게 바로 대물 변제인 것이고요. 앞으로 민법 책 보실 때 대물 변제라고 나오게 되면 물건 가지고 대신 변제하는 것이라고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민총 부분 또 이해를 수월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밑에 있는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의 승낙을 얻어. 그럼 채권자 갑의 승낙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만약에 갑 같은 경우가 이 노트북이 전혀 자기한테 필요 없는 경우라면, 그죠? 그러면 을이 갑한테 노트북 줄 테니까 100만 원 갚은 걸로 하자라고 일방적으로 갑한테 강요할 수는 없죠. 일방적인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갑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래 채무 이행, 본래 채무 100만 원 이행하는 것에 가름하여, 민법에서 가름이라고 하는 뜻은요, 대신하여 해서 원래 을이 갑한테 현금으로 100만 원 주는 것을 대신해 가지고 다른 급여 X 노트북을 줬을 때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즉 돈 갚은 걸로 보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소멸이 이루어진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를 보시면 공탁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시고요. 자, 갑이 이제 채권자고요. 100만 원만큼 또 빌려준 채권이 있었습니다. 자, 을이 채무자이거든요. 자, 을이 갑한테 돈을 갚고 싶어요. 근데 갑이 여러 가지 이유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자 소득을 갑이 계속 누리고 싶고 하니까 일부러 을을 피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갑 같은 경우가 돈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을을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 갑한테 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다른 방법을 전혀 민법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을이 돈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의 채무 혹은 갑의 채권에 대해서 소멸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을 같은 경우는 공탁소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요. 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갑한테 줄 돈 100만 원을 공탁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공탁소에 맡기면 돼요. 이렇게 을이 공탁소에 100만 원 맡기게 되면요. 곧 변제한 걸로 봐버립니다. 곧 갑의 채권이 소멸돼 버립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을 같은 경우가 공탁소에 적법하게 100만 원에 대해서 공탁을 했을 경우라면 채권의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갑은 을에게 돈 갚아달라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갑은 이제 공탁소에 가가지고 을이 맡겼던 그 100만 원 원래 저한테 갚는 돈이니까 저한테 돈 주세요라고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돈을 받게 된다까지 들어주시면 또 민법 총칙에서 소멸시효 파트를 이해할 때 조금 수월하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를 보시면 상단 부분에 보시면 로마자 4번 해가지고 변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법률 행위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듣기만 하시면 돼요. 합동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합동행위는 전혀 알 필요 없고요. 위에 있는 계약과 단독행위 두 가지를 알면 되는데 요 계약이 이제 거의 95%이기 때문에 제가 임무특강 할 때 여러분들 당분간 민법 조문 또는 판례 혹은 민법 기본서에서 법률 행위란 말 나오면 매매 계약으로 바꿔서 읽으세요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고 을이 갑한테 승낙까지 하는 게 필요하죠. 결국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두 개죠. 갑이 을한테 네가 나한테 50만 원 주고 노트북 살래? 라고 하는 의사표시 하나, 그럼 상대방 을이 알겠소? 라고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 또 하나 해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가 계약이거든요. 그럼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은 딱 봤을 때 느낌 오죠. 단독행위란 말은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지는 게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단독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민법 공부할 때 처음부터 다 암기할 필요 전혀 없겠고요. 민법 해독을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단독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요. 갑이 또 채권자예요. 해서 또 을한테 100만 원만큼 빌려준 돈이 있어가지고 특정인 을에게 채무자겠죠. 돈 갚아줘 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을 같은 경우가 수험생이신데 진짜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갑이 감동먹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이 좋다. 야 100만 원 내가 니한테 면제해 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책 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잘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갑이 을한테 면제 의사 표시를 했을 경우에 이 면제라고 하는 것도 본질이 단독행위에 해당해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그 무슨 뜻이냐? 상대방 을의 승낙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상대방 을의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면제해줄게 라고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곧바로 채권 채무의 소멸이 이루어진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 부분에 보시면 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자 갑의 일방적 의사표시인데 제가 이제 인문특강을 올해부터는 이렇게 책을 띄워서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제가 이제 노무사 강의를 올해로 3년째인데
민법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민법에 있는 책을 잘 읽지를 못하세요. 제가 이제 책이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거든요. 항상 민법 책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일방적이란 말 나오면 상대방 을의 갑이 이제 의사표시 했는데 갑의 의사표시가 앞에 보니까 일방적이란 말이 붙어 있었을 때는 상대방 을의 승낙이 필요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결국은 이렇게 면제를 하게 되면 채권 채무의 소멸이 이루어진다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민법 제506조 한번 읽어볼게요.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그러니까 면제라고 하는 것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문에 보니까 승낙이라고 하는 문구 자체가 아예 없는 이유 아시겠죠? 그러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돼 버린다. 그럼 이렇게 갑이 을한테 면제를 해주고 난 다음에 한 달 지나가지고 또 갑이 을한테 100만 원 갚아달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을 같은 경우는 판사님 한 달 전에 이미 갑이 저한테 면제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갑에게 돈 줄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면제의 항변을 할 수 있다까지 한 번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238페이지를 가보시면요. 자, 채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목차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제1절이라고 해가지고 채무 불이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채무자 을의 입장에서 채무자 을이 정상적으로 이행 등을 했을 때가 우리가 지금 쭉 검토했던 채총 제일 앞에 있는 채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말고 채무자 을이 정상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르고 그죠? 요 채불에 대해서 채총에서 반을 배우고 채권 강론 파트에서 또 반을 배우거든요. 그럼 반을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채불이 있었을 때 그 구제, 이 구제라고 하는 말은 채권자 갑에게 우리 민법이 어떤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부여할 것인가. 크게 채권자 갑에게 두 가지의 권리를 부여하거든요. 첫 번째가 제가 민법 제750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채권과 비교해가지고 설명했던 채불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요.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채권자 갑한테 주어질 수 있고요. 또는 해제권이라고 하는 권리도 주어지거든요.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는 채권 총론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해제권에 관한 부분은 채권 강론 파트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제가 쭉 이제 해가지고 10강 때 마지막 강의할 때 제가 해제권도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는 민법 제750조가 아니고 민법 제390이다라고 제가 잠깐 설명드렸거든요. 그럼 밑에 보시면 이제 민법 제390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채무자 을이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이 말이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말이죠.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민법 제390이 나왔을 경우에는 항상 비교할 게 민법 제750 불법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항상 비교해가지고 둘 중에 어떤 거를 출제하시는 분이 묻고 있는지 혹은 이 판례가 둘 중에 어떤 거에 관한 판례인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민법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 개 꼭 구분하신 다음에 단서 그러나 채무자 을이 고의나 가실 없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채무자 을에게 고의나 가실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따라서 민법 제750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390조의 경우에도 채무자 을에게 고의나 가실이 필요하고 채무자 을에게 고의나 가실이 없었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로마자 2번에 공통 요건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임무특강 단계에서 이 부분을 암기를 하면 참 좋긴 한데 조금은 이제 무리한 그런 요청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손해의 발생이 인정될 것, 채무자에게 기책사유가 있을 것, 여기 있는 이 기책사유라고 하는 말을 고의 또는 가실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고의나 가실 둘 중에 한 개가 있었을 것, 위법성이 있을 것, 미음번은 그냥 시험과 관계없기 때문에 패스해도 무방하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이제 기읍번에 보시면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것, 되게 여러분들 추상적이죠. 추상적이다.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문특강할 때 여러분들 채무 불이행은 총 4가지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한번 4가지 유형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유형이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있는 경우, 제때 안 주는 경우 이행지체, 아예 줄 수 없는 경우로서 두 번째 이행불능, 세 번째가 줬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불완전 이행, 네 번째가 배째라 나 절대 못 준다 라고 하는 이행 거절 4가지가 있었다까지 잠깐 떠올려 주신 다음에 우리 교재 241페이지를 가보시면 채불의 유형별 검토 여기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니까 유형이 이행지체라고 하는 게 있지요. 해서 이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 을 같은 경우가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말이 고의 또는 가실에 근거하여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결국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은 제때 안 준 거거든요. 그럼 가령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자, 갑과 을이 합의해가지고 을이 가령 9월 15일 날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9월 18일이 됐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행지체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9월 12일 같은 경우라면 이행지체가 여러분 될 수 있을까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그 시기에 주지 않았을 때가 이행지체거든요. 그럼 9월 12일은 아직까지 9월 15일이 도래하지 않았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체가 생길 수가 없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게 이 말인 거예요. 12일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행기가 도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럼 결국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행기의 도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밑에 요건에 보시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이 있는데 처음부터 암기할 필요는 없고 대충의 느낌까지만 가지시면 충분하겠습니다. 한번 쭉 넘겨볼게요. 지체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되게 복잡한 논의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 어디 가시냐면 245페이지를 가보시죠. 보시면 이행불능이 나오죠. 이행불능 두 번째 유형입니다. 해서 채권이 성립한 이후에 채무자 을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고의가실로 불능이 됐을 때, 더 이상 줄 수가 됐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을이 갑에게 X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럼 이제 을 같은 경우는 갑한테 X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죠. 채무를 지죠. 근데 을이 이제 고의나 가실에 근거해가지고 X 건물에 불을 낸 거예요. 화재를 발생시켜가지고 전소, 뜻이 전부 다 소실됐다. 해서 X가 더 이상 지구상에 이렇게 없게 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 을 같은 경우가 무슨 타노스
시간을 거슬리는 그런 보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물을 다시 구해가지고 똑같은 X 건물을 갑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갑은 을에게 이행불능 책임을 물을 수 있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가신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불완전이행이다. 불완전이행. 해서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요때 이제 을이 갑한테 매도인의 지위에서 X라고 하는 노트북을 팔았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을이 갑한테 제때 X 노트북에 대해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이 2번 수령까지 했습니다. 근데 3번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부팅이 안 된다. 알고 보니까 다 망가진 노트북이었던 경우 있죠. 분명 이때 이제 갑은 빡쳤어요, 지금. 이제 화가 나겠죠. 났을 때 이제 갑이 을한테 뭔가 책임을 묻고 싶은데 일단 을이 갑한테 인도를 했기 때문에 이행지체는 아니죠. 기읍번 이행지체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행불능도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행지체, 이행불능 둘 다 아니니까 갑이 을한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냐? 그게 아니죠. 이행을 했긴 했지만서도 부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불완전 이행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 갑은 을에게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배상 책임 같은 것들을 물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큰 쟁점은 없기 때문에 개념 자체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49페이지 가시면 네 번째 유형이죠. 이행거절. 못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채무자 을 같은 경우가 이행이 가능한데 채권자 갑에게 절대 난 못 준다라고 진지하고 전국적으로 표시해가지고 그 누가 봐도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절대 못 준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못 준다라고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행거절이고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260페이지를 가보시면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채권자 지체하고 이행지체 우리가 방금 봤던 거하고 혼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갑이 채권자고요. 100만 원만큼 받을 돈이 있었고 을이 채무자였습니다. 방금 봤던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경우 있죠. 그게 바로 이행지체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이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을이 갑한테 100만 원 준비해가지고 돈을 제공했는데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즉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않는 경우가 바로 채권자 지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민법 제400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채권자 갑이 한번 끊으시고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받지 아니었을 때는 채무자 을이 갑한테 돈을 제공했을 때부터 채권자 갑이 채권자 지체 책임을 지는 거다. 그럼 어떤 책임을 지는 거냐? 밑에 401조 등등등이 있는데 요때 여러분들 을이 갑한테 100만 원 다 준비해가지고 이행 제공을 했는데 갑이 안 받고 피했던 이유가 뭘까요? 갑이 계속적으로 이자 소득을 누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갑이 이자 소득을 누리기 위해서 을이 돈 줬는데 지가 안 받고 숨어 있는 경우까지도 갑이 계속 을한테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버리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효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민법 제402조를 보시면요. 그 밑에 있습니다. 채권자 지체 중이라면 그 말이 을이 할 거 다 했는데 갑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하고 피하고 다녔을 경우에는 설사 이자를 지급해야 될 채권인 경우라 하여도 더 이상 채무자 을 너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으므로 더 이상 채권자 갑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이자 지급 의무를 면제시켜버리는 겁니다.
제 말 아시겠죠? 그럼 다시 위로 가가지고 앞으로 책을 보실 때 이행지체라고 나왔을 때는 채무자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때 돈을 안 갚았을 때가 이행지체인 것이고,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을이 할 거 다 했는데 채권자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받지 않는 것을 채권자 지체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끝에 있는 이 지체라고 하는 것만 보고 똑같은 거로 생각하고 문제 풀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개념을 지금 잘 구분해가지고 조금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잠깐 끊었다가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